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서 내일부터 들으신 것처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립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 뒤에 완치된 환자 사례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500명대 있다가 다시 600명대, 오늘도 600명대, 어제 확진자가 600명입니다. 615명이고 국내 확진자 580명. 수도권이 422명, 수도권에서 거의 대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역에서도 계속 두 자릿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 지 거의 2주가 다 돼 가는데요. 그 정부가 발표한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가가 3주 전에는 1.5였는데 2단계로 격상한 다음에 지난주 값이 1.4였습니다. 100명 중에 1.4, 1000명 중에 14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한 1.4명을 1.4명을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에서 1.4로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떨어지긴 했으나 1.4의 수준을 유지하면 저희가 2주 뒤에 1000명대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2단계로 격상한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성률로 따져보면 지금 거의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그 보통 주말에는 검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분들의 비율을 확진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검사를 꼭 받아야 될 분들이 주로 받아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사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코로나19가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은 월요일의 확진자 숫자가 아마 주말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착오였던 게 양성률을 제가 표현한 거였는데 양성률이 거의 4.4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4명 좀 넘게 100명을 검사하면 4명 조금 넘게 확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질문 드렸던 게 2%대였는데 양성률이 4%로 올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다급한 그 수치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진율이 2배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많이 받으면 확진자 수가 2배로 뛰는 건 아니고 1배와 2배 사이쯤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1.2배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에는 700명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양성률 교수님 말씀은 주말이라서 조금 더 특이하게 양성률이 오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내일부터 3주간 시행이 될 텐데 앞으로의 그 조치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는데 그 효과가 재생산 지수를 1.5에서 1.4로 떨어뜨린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에서 2.5로 올렸을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을 때의 그 거리두기의 효과와 같을지 아니면 더 클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재생산 지수로 치면 뭐 1.3, 1.2 이런 정도 떨어지는 게 아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가 달라져요? 지금 이제 2.5단계로 올라가면? 2.5단계로 올라가면 기존에 이제 중점 관리 시설이라고 얘기했던 그 유흥 시설은 이미 2단계에서 문을 닫았고 나머지 중점 관리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뭐 노래 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이런 것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원래는 9시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아예 못 가는 거죠. 아예 못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뭐 영화관, PC방, 뭐 독서실 이런 것들이 다 9시면 문을 닫게 됩니다. 일부 시설은 그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데 대신 면적당 입장 가능한 그 관람객 수가 제한이 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장이나 예식장은 50명 이하로
이하로만 모일 수 있게 되고 예. 교회도 20명 이하로만 예배가 가능하고 하는 예. 등의 보다 강화된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2.5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은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그 인구당 발생자 수, 확진자 수로 치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한 1.8배 정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전국이 이제 같은 생활권이라서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환자가 많으면 지방도 환자가 더 그 영향을 받아서 늘어나긴 되지만 그게 시차가 있기도 하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전국을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가면 확진자 수가 적은 지방은 필요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 지역별로 어느 정도 맞춤형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서 2.5단계니까 무슨 여행이나 갈 때 비수도권으로 가서 조금 더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곳에 가서 생활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놀러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보면 대구, 경북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면 또 우려될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관광객들에 대한 대처는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우려들이 있긴 한데 그런 우려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는 게 네.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효과 대비 그 나타나는 확실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절해 나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박능우 장관도 앞으로 좀 약속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예. 국민들은 그렇고 앞으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겠습니까? 그 지금 확진자 수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도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역 역학조사를 잘해서 N차 감염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들과 같은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그러니까 100명, 200명씩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효과가 예전과 같지 않은 건 맞지만 역학조사도 구멍이 뚫려서 예를 들면 2주가 넘어서도 N차 감염이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네네. 병원과 요양원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진자 수를 감염 발생 원별로 조사를 해보면 전체 확진자의 한 20% 정도가 뭐 요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줄여도 사실은 상당 부분에 우리가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요구할 것만이 아니라 네. 정부도 해야 될 일, 역학조사 잘하고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관에 대한 그 요새 그 역학조사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인력이 네. 충분한가 그 얘기도 나오던데요.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N차 감염의 예.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개 역학조사관 한 명이 하루에 한 3케이스 정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6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0명 정도의 역학조사관 플러스 휴일 근무 등을 고려하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감당 가능한 풀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데 예. 이게 1,000명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역학조사관을 지금보다 한 2배쯤을 늘려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지난 봄부터 사실은 겨울에 환자가 많이 생길 것이니 역학조사관을 미리 좀 늘려라. 그리고 교육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정부가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도나 시군구의 역학조사관을 늘려서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게 뻔하기 때문에 1월, 2월까지 아마
이 같은 확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력을 충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역학조사관도 정부도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역학조사관들은 잘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때문에 인력을 더 충원해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병상 부족 문제도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병상을 좀 확보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게 병상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면 마치 우리나라에 병상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병상이 한 10,000개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게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한 16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요? 그렇죠. 병상. 그러면 10,000개 중에 2%도 안 되는 병상을 지금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쓰면서 병상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병원들은 병상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고 정부는 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까지를 예상한다면 중환자 병상을 한 400에서 500 정도까지만 확보해도 지금처럼 병상이 매일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면서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에 오늘 그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어제 따지면 126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병상을 위중증 환자, 중환자 병상을 보면 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장에 확보할 방법은 있습니까? 병원들이 지금 중환자실의 한 절반 정도는 미리 예정된 비응급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정된 비응급 환자의 수술이나 입원을 연기하면 당장에라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음압격리 병실을 사용해야 되고 시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음압격리 병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환자실 한 병동을 통째로 비워서 코로나 환자용으로 쓰면 그게 사실상 음압격리 병실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시니까 지금 별도의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학병원 같으면 대개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중환자 병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정도를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내놓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들이 지금의 상황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지금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정부의 코로나 전용 병원을 지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어떤 한 병원에서 또는 소수의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환자를 맡아서 진료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환자의학회에서 제안한 이제 내용을 보면 누가 그 전담병원의 역할을 할지 그게 대학병원이 하라는 건지 공공병원 보고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병원이 하라는 건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같은 그런 느낌의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 코로나 중환자를 보려면 보통 중환자를 보는 것보다 한 4배, 5배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도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서 그만큼의 중환자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담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병원이 그걸 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뭐 10개, 20개 정도의 병원이 그 역할을 나눠 맡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환자들에 대한 위중증 환자에 대한 그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를 예전에 많이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뭐 수료원원 같은 데서도 만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들은 그 대부분 자가격리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생활치료센터도 잘 그 수요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정부가 한때는 그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늘렸다가 이제 환자 수가 줄면서 그걸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많이 이제 오실 때 귀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문을 많이 열었었죠. 근데 이제
그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고 그것을 다시 이제 재가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운영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단순히 연수원이나 호텔 같은 거를 그냥 빌려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의료진들이 그 시스템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걸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병원들이 없는 상태라 생활치료센터를 단기간에 확대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서기 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료진들이? 아마 병원이 애초에 좀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 예. 그다음에 정부의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 같은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치된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그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네. 예, 내용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백신에서 임상 시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작위로 선정된 2개의 군에 한 군에는 백신을 주고 한 군에는 가짜 약을 줘서 이 어느 쪽에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혈장 치료제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 경우에 이게 그분의 자연적인 면역력에 의해서 치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혈장 치료제의 효과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개별 사례를 가지고 이게 치료 효과를 잘 주장하지는 않는데요. 예, 기업들이 이제 그 약간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런 보도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이 그 70대 환자분에게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또 덱사메타손도 그 투여를 했는데 듣지 않았고 이거 뭐 녹십자의 그 발표겠지만요. 이번에 혈장 치료제는 그 효과가 있어서 인공호흡기인가 아무튼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약간의 우려감은 아직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설계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진짜 약을 주는 군과 대조군을 따로 나눠서 시험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약의 효과인지를 확신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더 앞으로 또 확실하게 보조가 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하겠습니다.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